4장 자기 인식.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아는 것. 자기 혁명이야말로 참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므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단히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성과 직접성은 외부 환경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한 편견 및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적해왔듯이 이 문제의 해답은 협의한다든가 면밀한 계획을 세운다든가 낡은 지도자를 새 지도자로 바꾼다든가 하는 따위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 해답은 명백히 이 문제를 초래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즉, 해독과 증오 그리고 인간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오해를 낳게 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독이나 수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당신이나 나라는 개인 쪽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 쪽은 아닙니다. 세계는 당신과 타인과의 관계이며 당신이나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나 사회는 우리들 서로 간에 수립하고 있는 관계 혹은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관계,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당신과 나이며 세계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우리의 자세가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우리에게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우리가 세계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세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되풀이해서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우둔해서 세계 문제는 우리와 관계가 없으며 그런 문제는 국제연합이나 새로운 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그 정신이 너무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에 눈을 가려야 할 정도의 비참이나 혼란, 그리고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 같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계를 변혁시키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서부터 출발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의욕의 문제입니다. 이 의욕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의욕이고 타인들이 좌파 또는 우파의 혁명을 통해서 자기를 개혁한다든가 수정적인 개혁을 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즉 당신과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무리 작아도 만약 우리가 자신을 변혁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롭게 사물을 보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아마도 세계 전체에 또한 타인과의 광범위한 인간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제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어 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인간은 고립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계로부터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고립해서 혼자 살 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계에서 대립이나 비참
투쟁 등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정당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좁은 그 세계 속에서 서로의 인간관계를 변혁시킬 수만 있다면 새로 생긴 이 인간관계는 마치 물결치는 파도같이 밖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무리 좁더라도 그 세계는 우리의 인간관계 바로 그것이라는 점,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표면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를 적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혁과 참된 혁명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좌파든 우파든 어떤 특정한 형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가치와 가치관 자체의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감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감각적인 것도 아니고 환경의 영향에서 생겨난 것도 아닌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변혁입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혁명, 다시 말해서 질적 변환, 새로운 태어남을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가치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대전제가 됩니다. 자기 인식은 지혜의 시작인 동시에 변혁과 신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기를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곤란한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항상 불만에 차 있으며 그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것을 바라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됨으로써 그 불만을 쉽사리 털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일을 찾아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환경에 순응해버립니다. 불만은 우리를 열이 나게 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활이나 인간 전체에게 의문의 눈을 돌리게 하는 일도 없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뼛속까지 평범함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발견해보려는 기백도 열의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자기 자신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식은 타인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걸 발견하려면 의욕과 탐구심이 있어야 합니다. 발견하며 깊이 탐구해 나가려는 의욕이 약하다든가 전혀 없으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싶다라는 말이나 소원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의 변혁은 나 자신의 전체적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나의 자아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전체적 활동의 산물이며 그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전체를 개혁하려면 자기 인식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알지 못하면 옳은 사고의 기반이 없게 됩니다. 당신 자신을 알지 못하면 변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되고 싶은 자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신은 단순한 이상이며 가공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변혁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의 것뿐이며 어떻게 되고 싶다는 소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려면 대단히 민첩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변질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신속하게 따라가기 위해선 정신은 어떤 교리나 신념 및 행동 양식에도 구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싶을 때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을 알려면 정신은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하며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런 정신은 모든 신념이나 이상화된 것으로부터 떠나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나 이상은 색안경에 불과하며 바른 지각을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고 싶으면 실제의 당신과 틀리는 다른 것을 상상한다든가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탐욕스럽고 질투심이 강하고 난폭한 인간일 경우 비폭력이나 무탐욕이라는 이상적인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탐욕하다든가 난폭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민한 지각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정직해야 하며 명석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한다는 건 도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직접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밉거나 예쁘거나 또는 심술쟁이로서 죄를 지은 인간일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덕 또는 진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덕이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덕에 의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찾아내고 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이 덕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으로 덕을 쌓는다라는 뜻과 같은 쌓아 올린 덕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덕은 존경은 받을 수 있어도 거기에서 이해나 자유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덕을 갖는 것과 덕을 쌓으려고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덕은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만 덕을 쌓으려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일을 앞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의해서 호도시키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덕을 쌓으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부터 직접적인 행동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에 의하여 있는 그대로의 것을 회피하고 있는 그 자체가 덕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자세히 직접 보게 되면 그것이 진실한 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을 추구한다는 건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것과 정면으로 마주 서는 것을 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덕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급속히 분해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덕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낡은 세계와는 분명히 결별한 새로운 세계나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발견하기 위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존재하려면 이 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덕이 없으면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덕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부덕한 인간은 과연 덕을 알 수 있을까요? 부덕한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실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실제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했을 때에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이 움직이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알려는 의욕, 즉 과정에서의 모든 사고, 감정, 행위 등을 추구하려는 강한 의욕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것은 잠시도 가만히 정지하는 일이 없이 언제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이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말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당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이란 당신이 현실적으로 순간순간에 행동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그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전신의 주의력과 기민하고 민첩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비난하거나 나무란다거나 또는 그것에 반항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관찰하여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대상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놀며 그 움직임이나 특징이나 태도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를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욕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쉴 새 없이 생각하며 느끼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밖에 어떠한 행위도 이상도 또는 관념의 바탕을 둔 행동도 전부 실제가 아닙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것 이외의 것이 되려고 하는 건 원망이며 가공적 욕망에 불과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자기와 대상을 겹쳐서 동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도 하지 않는 정신 상태, 다시 말해서 기민하고 또한 수동적인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정말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강한 관심이나 흥미가 있을 때 이런 정신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정말 이해하려는 관심이 있다면 정신을 강제한다든가 훈련시킨다든가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말 관심이 있게 되면 수동적인 기민성과 관찰력이 자연히 생겨납니다. 이처럼 온 몸이 주의력으로 변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이해하려는 관심과 의욕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지식이나 경험의 축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단지 기억력을 양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에 관한 지식을 그저 축적해 놓기만 한다면 그 지식 자체가 우리의 보다 깊은 이해를 방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할 때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이
그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사고의 초점이 합쳐지기도 하고 사고 자체가 구체화되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우리나 우리의 활동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접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인간이 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식이나 방법 또는 수단 같은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수단이나 방식이 과연 있을까요? 현명한 인간이나 철학자라면 누구나 방식과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에 따르게 되면 확실히 그 방식에서 나오는 일정한 결과밖에 얻을 수 없지 않을까요? 만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방법에 따른다면 나는 그 방법이 요구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나를 알기 위한 방법, 나를 알기 위한 방식,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그 형태에 맞춰서 나의 사고나 행동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형태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식을 위한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구한다는 건 우리가 그 방법에 의하여 어떤 결과를 얻겠다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권위나 어떤 방식이나 이념의 권위에 추종하려고 하는 건 우리를 만족시키며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는 우리의 충동이나 반응, 그리고 모든 사고의 움직이는 방법, 의식 또는 무의식 같은 것을 진실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확실히 하나의 결과를 보증해주는 방식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추구는 우리의 안전성이나 확실성에 대한 욕구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서 나온 결과는 물론 나 자신이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방식을 따를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약속해주는 권위자, 즉 교사나 도사나 구제자, 스승,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길은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권위나 지도자의 비호 아래서 당신은 일시적인 안도감이나 행복감을 느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전체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그 성질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완전한 인식을 방해하며 그 결과로 최후에는 자유까지도 소멸시켜 버립니다. 더욱이 이 자유에는 창조력이 숨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창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기계처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결론 또는 기억력 같은 것에서 나오는 노래의 문구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레코드에 불과합니다. 이런 반복은 창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실은 이와 같은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까닭에 이 안정감,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끊임없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권위, 또 타인 숭배 같은 것이 생기며 결국 이것이 이해력이나 창조적 상태가 생겨날 수 있는 자연적인 정신의 침착성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현재 우리가 이런 곤경에 처해 있는 것도 우리 대부분의 인간이 이런 창조적 감각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으로 된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유명해진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창조력이 아니고 그저 사상을 표현하는 재능에 불과합니다. 이런 재능에 대하여 대중은 갈채도 하고 혹은 반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수도 있습니다. 재능과 창조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재능은 창조력이 아닙니다. 창조력은 그것과 전혀 다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조적 상태는 자아라는 것이 없고 이미 정신은 우리의 경험, 야심, 쾌락추구, 욕망의 중심 혹은 요점이 아닌 것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력은 지속적 상태가 아니며 순간순간의 새로운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그 움직임 속에는 나라든가 나의 것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여기에서는 사고가 특정한 경험, 야심, 공적, 목적, 동기 같은 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창조력이 생기는 건 자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창조적 상태 속에서만 참된 실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라고도 할 수 있는 참된 실제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적 상태라는 건 생각해 본다든가 상상해 볼 수도 없으며 또는 공식적으로 기록해 볼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는 것이며 더욱이 어떤 형식이나 철학이나 수행에 의해서도 획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건 자기의 전체상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해한다는 건 하나의 결론을 얻는다든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라는 거울, 즉 나와 재산, 물건이나 인간 또는 관념과의 관계를 거울로 해서 거기에 비친 나의 자세를 시시각각으로 관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민하고 끊임없는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권위나 미신 또는 우리를 만족시켜줄 이론 같은 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켜 버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정신은 피로해지고 소모되어서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정신은 창조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 상태의 자아, 즉 이것은 실제로는 인식한다든가 지식이나 체험을 축적하는 등의 마음의 활동이지만 이러한 자아가 사라진 뒤에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라는 의식이 인식의 중심이며 이 인식은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가 사라져버리고 무로 된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인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람은 큰 사람으로, 부도덕한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며 약한 자나 신분이 낮은 사람은 권력이나 지위 또는 권위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쉴 새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정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창조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참, 전쟁, 실업,
기아, 계급 차별 등 이런 것들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세계를 변혁시키려면 우리 자신의 변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혁명은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상에 바탕을 둔다든가 특정한 패턴에 맹종하는 혁명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 속에 근본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것과의 관계 중에서 나의 사고나 감정의 움직임의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규칙이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라든가 교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시시각각으로 게다가 그 체험을 축적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야말로 정신의 산물이 아닌 마음속으로 상상한다든가 또는 길러낸 것이 아닌 어떤 정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적 속에서만 창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